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은 긍정과 부정의 두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의 인플레이션이 1년 전과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나빠졌습니다. 이자율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3명의 미시건 주립대학 학생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3살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주 벌어지는 사건에 미국인들은 무력해집니다. 대서양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 잔해에서 센서와 전자부품 등이 회수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격추된 나머지 3개의 물체에 대해서는 외계인 관련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을 뽑는 예비선거에 서서히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자신의 보스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세까지 될 필요는 없다고도 말하고 자신은 이민자의 딸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권력 남용 비난을 받아온 의사당 건축가를 해고했습니다. 의사당 사건 당시에는 자리를 비웠고 코비드로 건물이 폐쇄된 때는 개인 투어를 시키는 등의 혐의였는데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해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이 지진 발생 지역에 구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개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발렌타인스데이에 이런 뉴스부터 전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도 미시건주의 대학생들,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숨지고 해서 병원 의사가 브리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올 들어서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진 케이스, 이번 케이스와 마찬가지죠. 지금 용의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용의자는 제보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걸어서 도망치다가 3마일 떨어진 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곳에서 잡혔다는 얘기인데 올 들어서 이렇게 용의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격 사건이 67번째랍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중순인데 올해 다 지나가면 거의 700케이스가 지금 그대로 이 보폭대로 간다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4명 수술받았고 1명 응급치료받았고 3명이 위독하다고 지금 의사가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들 있죠. 그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3사람은 모두 학생으로 지금 밝혀졌고 2개의 건물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도망쳤는데 그런데 이 43살의 용의자는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학생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총을 쏴서 숨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 동기가 얼마 전에 발생한 몬트레이 파괴 사건처럼 완전하게 그 본인의 자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수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를 알기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용의자 사진 보고 또 경찰이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흑인이고 이름도 나왔고 키는 작고 도망칠 때는 진 차림에 블루진 차림에 도망쳤습니다. 앤서니 도웨인 맥레이라는 단독 범행이다 라고 지금 경찰이 현재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집에서 저녁에 이제 이 뉴스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동부 시간으로 8시 18분에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라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5시 18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학교에서는 전부 플랜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오지 말고 그대로 집에 있어라. 그리고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건물 안에서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얼마나 많은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학생은 뭐 기숙사인지 건물인지, 건물 기숙사인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물에서 뛰어내린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이 모여서 뭐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영화 보다가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된 채 4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용의자가 스스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경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총구를 겨눠서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을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15개월 전에 인근에 있는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생존했었던 그 학생이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똑같은 일을 어제 겪은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도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미시건의 주지사가 아주 뭐 유명한 주지사잖아요. 그레첸 휘트머라는 민주당의 이 주지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이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그 총격 사건으로 학생만 숨진 학생이 14명이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교직원도 3명이 숨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시건 주지사도 얘기를 하는데, 불과 얼마 전이지 않는가 뉴 이어스 이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댄스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텍사스의 그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평이한 생활조차 하기가 힘들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위험에 떨어야지 되고, 그로서리 스토어 가는 것도 그렇고 퍼레이드도 갈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행동을 해야지 되고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통일된 어떤 총기 강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공화당은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늘 마음이 변한다면 모르지만 워낙에 총기협회 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자금이 끊기면 정치 자금뿐만이 아니라 표까지 다 끊기는 겁니다. 총기협회, 큰 총기협회가 2군데가 있죠. 그 멤버들과 또 멤버들의 가족들이 적어도 한 사람당 몇 명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공화당은 돈과 투표 그 표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강한 총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 살상용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십니다. 공화당만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느냐, 민주당도 받는다. 민주당 받지만 아주 적게 받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강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된다는 게 너무나도 강한 정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주 간혹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공화당 지역인데 특별하게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던가, 그런 때는 그 유권자들의 그 생각과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해야지 되니까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협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이 모자라는 겁니다. 공화당이 총기협회나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 하나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총기 규제안은 의회에서 통일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그렇게 될 때는, 통과되지 않을 때는 미국에서 의미 있는 총기 규제안은 일어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같은 총격 사건은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60%가 증가했습니다. 성인은 성인이라고 하고, 지금 미시건 주립 대학생이 5명이, 그 학교 학생 3명이 숨지고 5명은 전부 학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왜 당해야지 됩니까?
물론 그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최근에는 뭐 코비드 19 이후에 인종 차별도 있고 그 인종 차별에는 꼭 흑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에이시안도 포함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텍사스의 엘파소, 뉴욕의 버팔로에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인종 차별에 이제 그 뿌리를 둔 총기 사건이었고 종교적인 편견에 따라서 교회를 쳐들어가고 유대교 그 사원을 쳐들어가고 이런 그 범인, 용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는 대량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용의자가 정상이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미친 거죠. 그 순간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동기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을 규제해야지 된다. 정신 감정도 필요하고 다른 것 다 몰라도 사냥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고 본인 방어용도 좋은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살상용 무기, 전쟁터에서나 쓰는 그런 무기를 줘서는 안 된다. 민간인에게. 이게 왜 통과되지 않느냐. 공화당과 총기협회 때문이라니까요. 상당 부분의 그 원인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직접적으로 이런 총격 사건을 겪지 않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충격입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로 쌓여서 무력감도 들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무감각해지는 것도 정신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년 전에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14명이나 숨지고 했었을 때 그 5년 전에는 팍스에서 그 학생이 본인이 생존하고 나서 이 총기를 규제해야지 된다 하고 운동할 때 어린 학생이었는데 17살인가 18살인가 그랬었는데 17살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8살이 됐지. 로라 잉그레엄이라는 팍스의 다 큰 성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퍼스널리티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 학생에게 제 말이야 뭐 학교도 떨어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이것만 해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린 학생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내가 겪은 총격 사건이 이랬다라고 얘기할 때 더 이상 팍스에서 제 말이야 학교 대학도 떨어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짜였어요. 그 학생 붙었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도 붙고 근데 학교도 떨어져서 뭐 징징 짜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적어도 저는 오늘 팍스 텔레비전에서 아무도 이 총기 사건에 대해서 뭔가 총기 강한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조금쯤은 발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몬트레이 팍 총격 사건 이후에 전문가들이 얘기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Run, Hide, Fight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발렌타인스데이에 이런 뉴스를 제일 앞에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식당에 가서 로맨틱하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무서워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해야지 되죠.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지 되지만 일어날 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run, hide, fight 도망치고 숨고 싸우십시오. 미국 이제 관계 당국에서 밝히는 이 점을 전해드립니다. run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얼어붙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을 갖고 있는 저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가능하면 넓히고 뛰십시오. 움직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뛸 때 타겟 당하기 힘들게 뛰십시오. 낮은 자세로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막 소리 어머 무서워 엄마 아빠 소리 지르고 싶지만 그러면 주목받습니다. 용의자로부터 조용히 낮게 빨리 움직이십시오. 이게 run 그리고 도망칠 수 없으면 숨으십시오. hide 가능한 이때는 범인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많이 두십시오. 이 장애물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살짝 숨기는 것, 컨실먼트가 있고 완전히 나를 커버해 주는 것, 그 커버가 있습니다. 컨실먼트 같은 것은 문이나 선반이나 책상 뒤에 숨는 건데 슈터, 그 용의자의 시야를 가려주기는 하지만
그 총 쏘는 것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합니다. 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컨실먼트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나를 완전히 가려줄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기둥이라든가 강철 이런 것은 총알을 막아줍니다. 책상이나 문짝과는 달리. 그렇지만 그런 구조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움직이면서 그 용의자와 나 사이의 거리를 넓혀야지 되니까 움직이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합쳐서 컨실먼트에서 커버로, 커버에서 컨실먼트로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fight.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을 수도 없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됩니다. 통조림 캔, 책도 되고 컴퓨터 방어용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컴퓨터를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방어용 무기가 되려면은 꼭 무슨 같은 총이라든가 칼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구하십시오. 싸우기로 결정했으면 효율적으로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힘을 모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범인이 권총을 갖고 있다면 권총의 컨트롤을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범인의 다른 사람과 함께 팔다리를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범인이 장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컨트롤하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장총이니까 뭐 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되겠죠. 짧은 총이면은 범인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제대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도망치십시오, 숨으십시오, 싸우십시오. 그 밖에 알아야지 될 것은 이게 정확하게 과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산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건데 현실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도망치고 신체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모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그때그때의 마음가짐, 침착함 이런 것이 없으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침착하게 하고 뛰고 숨고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은 보입니다. 네, 오늘 무거운 뉴스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에도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된다던가 아니면 프린터가 완전히 다운된다던가 뭔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게 뭐 총격 사건 현장에서나 이런 방송할 때나 마음가짐이 일단 침착하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방송을 넘긴 적이 많거든요. 여러 번 방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프린터가 고장 날 때까지, 컴퓨터가 다운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겠죠. 머릿속에 있겠죠. 입안에서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침착하게 하고 여기에 들어오고 나면은 어쨌든 그 방송은 진행이 되고 저는 살아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꼭 총격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가족이 누군가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는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도 좀 개선될 수도 있고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출발점이고 완성점이기도 하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하나 아주 중요한 뉴스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랜 동안 이 뉴스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뉴스는 처음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니키 헤일리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는데 여자였고, 그리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본인이 오늘 표현한 겁니다. 한 3분 넘는 거의 4분 정도 되는 유튜브를 통한 그 비디오에서 제가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첫 번째 사람이 됐는데, 이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이었는데 주지사였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대사로 이제 그 임명이 됐죠. 그런데 자신의 보스에게 이제 그 도전장을 오늘 그 내민 겁니다. 세 번째 인디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인도계니까요. 세 번째 예비선거에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그 비디오에서 이민자의 딸, 인디안 아메리칸, 그 이민자의 딸로서 굉장히 나는 그 자랑스럽습니다.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저는 달랐습니다. 미국인은 차이를 보면서 화합하는 게 미국인인데, 엄마는 언제나 뭐 본인과 이제 다른 그 형제들에게 차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지 될 일은 그 비슷한 것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날마다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악한가, 그 창건할 때,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개념이 나쁘다, 이런 얘기 뭐 다 상상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 인디언들을 뭐 건, 잼, 뭐 총, 그리고 뭐죠, 총하고 그 세균하고 질병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 자유를 약속했다 하는 건 다 꾸며낸 거짓일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과거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좋았었던 미국을 다시 이제 좋게 그때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강하고 자부심 있는 미국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다. 젊잖아요. 니키 헤일리가 몇 살인가요? 제가 아직 나이를 그 체크업을 못했는데 정확한 나이를요. 무척 젊습니다. 아직 50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건 조금 있다가 찾아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새로운 그 시대, 워싱턴 DC, 얼마 전에 팍스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80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거는 두 사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리고 자신의 보스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재선에 나가면 본인은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 특히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월 7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아주 그 굉장히 치열하게 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선거 치르고 난 이후에 트럼프의 행동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마음 바꾸고 본인이 트럼프에게 도전을 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가 뭐 끝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니키 헤일리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한다고 밝힌 뭐 론 디센티스, 마이크 펜스, 마이크 폼페오, 플로리다 주지사, 전 부통령, 전 국무장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니키 헤일리가 처음이고 또 여자입니다. 아마 공화당에서는 이번 예비선거에 여자로선 유일하게 니키 헤일리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8번의 선거에서 7번 동안 어떻게 했는가? We must turn in that direction again. Republicans have lost the popular vote in 7 out of the last 8 presidential elections. That has to change. Joe Biden's record is abysmal, but that shouldn't come as a surprise.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has failed u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t'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to rediscover fiscal responsibility,
secure our border, and strengthen our country, our pride.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의 하는 일은 너무나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공화당은 지난 8번 선거에서 7번이나 파퓰러 보트에서 졌다. 파퓰러 보트에서 지고도 대통령이 된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인단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 표 이상을 지고도 선거인단, 각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바뀌어야지 된다 하고 니키 헤일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워싱턴에 기존 정치권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느새 50살이 넘어버렸네요. 51살입니다. 1972년도에 태어나서 생일이 1월 20일이니까 제가 혼돈을 할 만도 하죠. 쉬운인가 뭐 마흔 몇인가 이 정도는 예상했는데 51살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제가 인디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세 번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화당이었던 바비 진달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역시 인도계인 그때는 남자, 지금도 뭐 바비 진달 남자지만 루이지아나의 주지사가 예비선거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으로만 최초의 아시아계,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또 여자 부통령으로만 이제 인식이 많이 돼 있지만 예비선거에서 사실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결혼했었던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인도계잖아요. 엄마가 공부하러 왔고 유학 왔고 아빠도 자마이카계고 하니까 아빠는 아프리카계, 엄마는 인도계 이렇게 해서 카멜라 해리스도 예비선거에 나왔으니까 인도계가 미국에서 근데 2명이 여자네요. 대선에 예비선거에 출마했었던 사람이 그렇게 3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여자고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한다 하고 나왔으니까 처음엔 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선거 기금도 조금 모이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장애도 생깁니다. 첫 번째 장애가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팀 스캇 연방상원 의원. 이 팀 스캇 연방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면서도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같은 그 연설도 했고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인데 또 이 팀 스캇이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었을 때 2012년도에 그 사람을 상원의원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팀 스캇이 그 뒤부터 막 승승장구를 한 거죠. 그렇게 같은 주에서부터 겨뤄야지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점은 어필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세대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만큼 경험도 있으니까 유엔 대사도 했고 무슨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도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잘 지냈지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 아니다 싶은 말을 할 때는요. 아주 용기 있게 많은 남자 장관들이 예스 하고 있는 동안에 니키 헤일리는 그건 아니죠.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대통령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직언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론 디센티스에게는 별로 좋지 않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혼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적을 해야지 이게 올라갈 텐데 자꾸만 웬만큼 인지도도 있고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연설 잘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자신과 구분되는 인종적인 면에서나 이렇게 될 때는 지역적인 면에서나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표가 갈리니까 론 디센티스로서는 뭐 이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죠. 마이크 펜스도 그렇고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의 경우는 아마도 지금 특별검사가 소환장을 보냈는데 어떤 소환이냐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형사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당시 부통령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부통령의 마이크 펜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아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거의 소환에 어떻게 하면 응하지 않고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단 넘어야지 되고, 넘고 나서도 예비선거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지지했었던 사람이 너무 미워서, 마이크 펜스가 미워서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워도 그의 지지자의 표를 갖고 가기 위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져서요. 잠시 뒤에 제가 처음 전해드리는 그 뉴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 뉴스, 오늘 새로 발표된 것이 있고, 그 새로 발표된 내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전해드리고 나서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백악관이 발표하는 것 보니까요. 이 내용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처음에 그 중국 정찰 풍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해역 쪽으로 갔을 때 대서양에서 추락됐고, 그 뒤에 이제 엘라스카, 유콘, 그리고 또 그 레이크 휴런, 이곳에서 세 가지를 격추했는데, 그 세 가지도 풍선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거 우주 물체,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UFO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총리도 그 물체들은 하나는 캐나다에서였으니까는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것을 격추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긍정적인 얼굴과 부정적인 얼굴,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1월 달에와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한 달 전, 지난해 12월 달과 비교하면 나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빠졌냐면은 한 달 사이 물가 인상폭이 0.5% 올랐습니다. 12월 달에는 0.1%였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는 6.4%가 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12월 달에는 6.5%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런 복잡한 것은 결국은 물가 인상폭이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변칙이 있을 수 있다. 고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있는 이자율 인상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물가 상승폭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은 0.5%였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금 0.25%포인트로 돌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식료품, 에너지, 의류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이 변화하기가 쉬운 값이니까 그걸 뺀 이제 핵심 물가 지수 코어 CPI는 12월 달과 같네요. 0.4% 올랐네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러면 0.5% 일반 물가 전체 다 합친 것 오른 것보다는 조금 작잖아요. 한 달 사이에 물가가 0.5%가 오른 것은 1월 달에 12월에 비해서, 그건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고요. 지난주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그냥 갑자기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그것은 결국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연준은 이달까지 8번 연속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그런데 그래서 물가 인상이 드디어 잡히고 있네 하는데 고개를 또 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구나. 연준의 목표인 2%까지 쉽게 내려갈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코비드 이후에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상품 가격 자체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공급망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게 좀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실제 경제보다 더 경제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소비를 조금 줄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값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내려간 건 중고차 값이에요. 중고차가 1월 달에 11%가 내려갔습니다. 12월 달에도 그랬는데 중고차는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서비스 분야에서 본다.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물건값을 식당에서 밥값을 올리지 않고도 종업원들 봉급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택 비용은 0.7% 상승했습니다. 다른 모든 물가가 0.5% 오른 것도 큰데 주택 비용은 0.7% 상승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연준은 적어도 다음번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이자율 인상 이제 없어요. 중단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물가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년 뉴스를 하면서 처음 보도를 해드립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의 그 건축가를 해고했거든요. 의사당의 건축가? 이거 예전에 뭐 노예 시대에 노예들 막 해서 어디서 돌 가지고 오고 지었다며 하는데, 그건 백악관이고. 의사당을 뭐 건축을 지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당 건축가는 의사당 건물과 그 부지 있죠. 부지도 굉장히 넓던데요. 얼마든가요? 아무튼 엄청 570에이커. 또 그 옆에 있는 연방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의회 도서관까지를 전부 관리하는 겁니다. 그 직원만 2,400명이 있는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고요. 이 그 의사당 건축가라는 제이 브렌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죠. 지명을 하고 상원이 인준을 해서 2019년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임기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해서 임기가 좀 긴 것 같죠. 다른 분야의 공직자에 비해서 3년을 지냈는데 10월 달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며칠 전에 청문회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일한 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의사당에 안 갔답니다. 안전이 위험된다. 대신에 내가 뭐 자동차 안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어 하는 거에서도 신용이 가장 위험한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현장에 안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사태 때는 2020년부터 의사당에 아무도 못 갔잖아요.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아는 사람은 특별 케이스로 의사당을 이렇게 그 관광할 수 있게 해주도록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의사당의 차를, 의사당 경찰차를 마치 본인의 차처럼 집에다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본인이 운전하든지 아니면 딸이 운전하든지 와이프가 운전하든지 그러다가 그 딸의 보이프렌드가 집에 왔는가 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딸의 보이프렌드 자동차를 뭔가 그 피해를 입히면은 이 의사당 차를 타고는 막 사이렌 켜고 불 반짝반짝하게 하고 경찰이 무슨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 차들이 비키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그 어떤 차를 저 차가 우리 그 내 딸의 보이프렌드 차를 상하게 했어 하고는 쫓아갔다는 얘기죠.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의사당에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 뭐 거의 3년 정도 일하는 동안 $14,000 정도. 그러니까 딸이 친구들이랑 한창 막 그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건 가스 프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저 사람을 해고해야지 된다. 사임하라고 기회를 줬죠. 사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사임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저 사람 해고하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이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뽑은 사람인데도 공화당에서도 초당적으로 만장일치로 해서 이 사람을 그냥 결국은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내쫓아 버렸거든요. 내쫓으면 보통 이런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준 과정 거쳐야지 되고 하니까 공백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차관이 있으니까 일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맡아서 일을 하다가 오랜 시간은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의사당의 건축가라는 사람이
임기가 10년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고 오늘의 미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빗 리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랜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이 맞고 뭐 오랜 세월 뭐 이렇게 할 때는 오랜이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항상 그것을 자주 틀렸다 말았다 하면서 그렇게 쓰는데 오랫동안 시옷자 붙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뭐 오랜 세월, 오랜 무슨 관계 이럴 때는 오랫 관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오랫동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빌리 선생님. 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이 정찰 풍선 문제는 나머지 3개 연달아서 금토 일에 격추시켰던 것은 지금 풍선이다 아니다 확정짓지는 않는데 백악관이 풍선일 확률이 높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저거 무슨 뭐 외계가에서 보낸 무슨 UFO야. 그 UFO라기보다는 그냥 unidentified 그 날아다니다 할 때 그 fly 할 때에 fly ing object해서 그래서 미확인 물체 하는 뜻으로 UFO라고 뭐 쓰는 것이지 무슨 외계 물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가 자세히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첫 번째 것은 분명히 센서도 나왔다고 하고 그 큰 풍선 막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 스쿨버스 세대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고 그런데 이 나머지 3개는 뭐라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물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전혀 건질 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무슨 작은 자동차만한 크기였다고 하고 너무 그게 가볍고 하니까 산산이 부서져서 파편이 돼서 어디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다던가 해서 엘라스카, 캐나다 뭐 유콘,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휴런, 레이크 휴런 이런 데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는 공기보다 뭐 가벼운 파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3개의 물체는 통신 그 시그널이 없다고 하고 하나에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또 한 사람은 뭐 UFO인 것을 그 무슨 그 미확인 비행 물체 요즘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외계인과 연관된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부 관계자도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뭔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왜 이렇게 그러면은 며칠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처음에 대서양에서 첫 번째 풍선을 격추시키고 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백악관은 아무튼 뭐 외계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북부사령부 사령관이요.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관도 같이 맡고 있는 글렌 베너크 사령관은 뭐 모든 가능성을 전부 열어둔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계속 보도해 드리는 것은 이게 치명적인 사건으로 발전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풍선이 요즘같이 세련된 정찰 기구가 얼마나 많은 때에 풍선 하느냐 했는데도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그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왕위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조금 한다면 다행이고 누가 아무튼 풍선의 위기가 여기까지 올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정부에서 그 정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지켜봐야지 되는 게 되고요.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막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에 내가 여기 집을 이렇게 많이 지어주게 했어 하고 막 허풍 비슷하게 떠는 이런 비디오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99년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에서 그 건축 규제 같은 것을 확실하게 다잡지 않고 본인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느슨하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시리아의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고 유엔도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그 북부 반군 12년 동안 내전이잖아요.
시리아의 대통령 물러나라 하고 하는 그 시리아의 대통령과 반군이 12년 동안이나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지역으로 2개 통로를 뚫어줘서 터키 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구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드도 그 계속 여러 군데서 압박을 하니까 바사르 알 아사드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지금 그런 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좀 며칠 기다리셔야지 되겠죠. 구호 팀들이 가기 전까지요.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뭐 발렌타인스데이라는 즐거운 날을 기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처음에 캐나다에 언제였다고 하죠. 제가 오늘 뉴욕타임스 작은 기사 보니까 예전 글이 그대로예요. 1937년도에 캐나다 의사가 와이프에게 내 마음,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래요 하고 심장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젊은 의사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 그게 발렌타인의 시초랍니다.